지금 당장 여러분 등 뒤에 거대한 맹수가 떡하니 나타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손에 식은땀이 나고 온몸의 근육이 확 굳어지면서 그 공포라는 감정이 폭발할 겁니다. 네, 상상만 해도 아주 아찔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을 겪거나 볼 때 뇌 어딘가에 공포 스위치 같은 게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믿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이미 잘 설계된 시스템이 자극을 받아서 띡 하고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마치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처럼 말입니다. 어떤 복잡하고 정교한 결과물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그것을 기획하고 통제하는 완벽한 설계자나 절대적인 기원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원인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특정 자극이 주어지면 자판기 버튼이 눌리듯 반응이 튀어나온다는 거군요. 아마 여러분이 평소 느끼는 생명이나 마음,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다 이럴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기계론적이고 하향식인 세계관이거든요. 아니 근데 만약 그 완벽한 설계도나 칩 같은 게 여러분의 뇌 안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 같은 설계자 없이 바닥에서부터 맹목적으로 그저 스스로를 쌓아 올리는 상향식 과정만이 존재할 뿐이라면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진행할 깊이 있는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생명과 마음, 그리고 매일 느끼는 내 감정의 실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 볼 텐데요. 진화 생물학에서 출발해서 현대 뇌과학의 최전선을 거쳐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놀랍게도 2500년 전 동아시아 철학이 어떻게 상향식 구성이라는 하나의 경이로운 결론으로 퍼즐처럼 맞춰지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재료들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네, 여러 학문을 넘나들죠. 데니엘 데니스의 진화론적 통찰인 다윈의 위험한 생각을 시작으로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감정구성주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철학자 퇴계 이황의 유학해석까지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이 자료들이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건설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 아래에서 놀랍도록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생명과 마음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일단 전통적인 설계도의 환상을 깨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데니엘 데닛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리켜서 만능산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화학 실험에 쓰이는 산성물질 할 때 그 산을 말하는 건데 유니버설 애시드라고 하죠. 이 만능산이 기존의 세계관을 다 녹여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구조만 남긴다는 건데요. 여기서 데닛이 주목한 다윈의 핵심 전략이 바로 중간에서 시작하기라는 점이죠. 정확합니다. 전통적인 설명 방식은 항상 태초에 완벽한 기원을 요구했거든요. 완벽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위에서 아래로 창조했다는 하형식 모델이죠. 데닛은 이런 전통적 설명을 스카이후크라고 불렀습니다. 스카이 후크요? 하늘에서 내려온 갈보리 같은 건가요? 맞아요. 하늘에서 마법처럼 내려온 갈고리가 무거운 짐을 쑥 들어올려서 건물을 짓는다는 비유입니다. 반면에 다윈이 제시한 진화의 과정은 철저히 크레인에 가깝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기중기 말이죠. 네, 땅에 발을 굳게 딛고 있는 기중기가 자기 자신을 들어 올려가면서 점진적으로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상향식 과정이죠. 무목적적이고 맹목적인 알고리즘이 아주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혼자 비유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100층짜리 레고 타워를 길에서 딱 발견했다고 해보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스카이우크 모델은 어떤 천재 마스터 빌더가 완벽한 조감도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척척 조립했을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네, 반면 크레인 모델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겠죠. 그렇죠. 크레인 모델은 수억 년 동안 바람이 불어서 레고 블록들이 막 우연히 이리저리 부딪혔는데 불안정한 구조는 다 무너져 내리고 우연히 무너지지 않는 구조만 살아남은 거다. 그래서 그 위에 또 다른 블록이 쌓이면서 결국 100층이 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좀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도도 없는 절대 무지의 우연이 어떻게 인간의 눈이나 뇌처럼 기가 막히게 정교한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좀 너무 비약 아닌가요? 하하, 바로 그게 다윈의 생각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절대 무지에서 어떻게 지성이 탄생할 수 있느냐는 엄청난 반발이죠.
그러니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네요. 데닛은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부여하는 합리적 근거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나방의 보호색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포식자의 눈을 피하려고 나뭇가지랑 똑같은 색과 패턴을 가진 나방이 있잖아요. 네, 가끔 보면 진짜 나무 껍질인지 나방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이 나방이 스스로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내 날개색을 갈색으로 디자인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진화한 게 아니거든요. 나방한테 그런 지능이 있을 리가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인 나방의 날개에는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것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깃들어 있죠. 아, 설계자는 없지만 설계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군요. 진화는 특정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지 않으니까요. 그저 수많은 변이가 무작위로 일어나고 그중 환경에 살아남기 적합한 것들만 필터링되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뿐이죠. 그 맹목적인 크레인이 막 수천만 번, 수억 번 중첩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 과정 속에는 아무런 이해력이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생존에 가장 합리적인 근거들이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데니스 닐을 하향식 창조와 대비되는 적하적 창조, 즉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적하적 창조라 멋진 말이네요. 절대 무지에서 출발한 점진적 과정이 스스로를 멱살 잡듯 거듭 들어 올리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목적과 마음을 가진 인간 같은 존재마저 빚어낼 수 있다는 아주 명쾌한 논리네요. 맞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향식으로 쌓아 올려진 크레인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진짜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논리를 좀 더 우리 내면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이렇게 상향식으로 진화했다면 그 생명체가 느끼는 복잡하고 오묘한 감정 역시 태어날 때부터 뇌에 하드웨어처럼 딱 심어져 있을 리가 없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다윈이 생물학의 하향식 설계도를 찢어버렸다면 이제 심리학의 하향식 설계도를 찢어버릴 차례인 거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리사 펠드만 베럿의 감정 구성주의가 등장합니다. 감정과학 분야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감정 구성주의요. 우리는 사실 평생 감정이 선천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폴 에크만의 기본 감정 이론이 대표적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같은 감정은 똑같은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심지어 뇌과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네, 뇌의 가장 깊은 곳에는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 위에는 감정의 뇌가, 가장 바깥쪽에는 이성의 뇌가 있다는 삼중뇌 이론도 이런 하향식 세계관의 연장선입니다. 뇌 안에 특정 회로, 예컨대 분노 스위치가 띡 하고 눌리면 정해진 생리적 반응이 튀어나온다는 식이죠. 잠깐만요. 감정이 타고난 게 아니라면 저는 솔직히 좀 이상한데요. 슬프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고 화가 나면 얼굴이 막 붉어지는 건 전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겪는 자동 반응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자료를 보니까 타히티어에는 아예 슬픔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고 우투카 이누이트 사회에는 분노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하다고 나오던데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슬퍼도 몸에 진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가요?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을 어떻게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전혀 다른 겁니다. 아, 의미 부여 방식이 다르다고요? 네, 베럿이 주도한 방대한 대규모 뇌과학 메타 분석 결과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는데요. 흔히 대중적으로 편도체를 뇌의 공포 스위치 또는 공포 회로라고 부르잖아요. 네. 공포를 느끼면 편도체에 불이 팍 하고 들어온다고 뉴스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수천 건의 뇌 영상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니 편도체는 공포를 느낄 때 전체 사례의 약 30% 정도에서만 활성화되었습니다. 30%요? 그럼 나머지 70%는 공포를 느끼는데도 편도체가 조용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느낄 때 40% 이상 활성화되었고 역겨움에서는 무려 60% 가까이 활성화됐습니다. 심지어 행복할 때도 활성화되었죠. 와, 그 말은 뇌 안에 분노 전용 회로나 공포 전용 스위치 같은 독립적인 설계도 따위는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남의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 지금 엄청 화났네. 저 사람 완전 겁에 질렸네. 하고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죠? 제 뇌가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니라면요.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가진 환상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나온 그 사진 비교가 진짜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가 윈블던에서 우승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막 포효하는 얼굴하고 베트남 전쟁 사진 속에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소녀의 표정을 물리적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분석하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대목 말이에요. 네. 얼굴 근육의 움직임만 떼어놓고 보면 환희와 공포가 물리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럼 제 뇌는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보고 저 사람 감정을 대충 찍어 맞추고 있다는 건가요? 대충 찍어 맞추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추론하고 구성하는 겁니다. 자, 뇌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죠. 뇌의 입장이요? 네. 여러분의 뇌는 깜깜한 두개골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외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아, 뇌 자체에는 눈도 없고 손도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저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파장, 귀로 들어오는 공기의 진동, 그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생리적 신호 같은 파편적인 데이터만 전달받습니다. 완전 깜깜한 방에서 모스 부호만 받는 느낌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뇌는 이 불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경험, 현재의 맥락,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심장이 왜 뛰지? 아, 세레나 윌리엄스가 방금 매치 포인트를 따냈기 때문이구나. 이건 환희다. 라고 스스로 감정을 건설하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감정이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튀어오른 반응이 아니라 뇌가 과거 데이터와 맥락을 재료로 삼아서 매 순간 실시간으로 지어올리는 건축물이라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감정 구성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뇌가 아무리 훌륭한 밥아저씨 같은 건축가라도 벽돌 같은 원자재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특정 뇌 부위가 감정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면 뇌는 도대체 무엇을 재료로 그 복잡한 감정들을 직조해내는 거죠? 여기서 신경과학의 최전선이 놀랍게도 동양 철학과 짝 조우하게 됩니다. 드디어 동양 철학이 나오는군요. 뇌가 감정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1차 원자재는 신체 내부에서 올라오는 생리적 신호들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에너지 수지 타산을 맞추는 회계사 역할을 하거든요. 몸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회계사요? 네, 이를 신체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물, 포도당, 소금, 산소 같은 자원들을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쓸지 끊임없이 예측하고 배분하죠. 그리고 이 신체 예산의 상태가 뇌에 전달될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정동이라고 합니다. 정동이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구체적인 감정과는 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정동은 기분이 좋다 혹은 나쁘다, 혹은 평온하다 혹은 흥분된다 정도로만 나뉘는 아주 밑바탕의 배경색 같은 느낌입니다. 아, 아주 흐릿하고 포괄적인 느낌이군요. 기대감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감정을 구성해내는 겁니다. 아하, 배가 고프거나 잠을 며칠 못 자면 막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확 솟구치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내 뇌의 신체 예산이 엄청난 적자 상태라서 밑바탕에 나쁨과 흥분이라는 부정적인 정동이 완전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고 누가 살짝만 건드리는 말을 걸면 뇌는 그 부정적인 정동을 재료로 즉각 짜증이나 분노라는 감정 건물을 확 지어버리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율이 돋는 대목이 있어요.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이 정동이라는 개념이 2500년 전 유학 경전인 중용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는 점입니다. 중용이요? 어떤 개념인가요? 중용의 첫머리에는 미발지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같은 구체적인 감정, 즉 희로애락이 아직 발현되기 전의 상태를 뜻하죠. 발현되기 전이라고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요하게 평형을 유지하는 마음의 근원적 상태를 말합니다. 희로애락이 발현되기 전의 영점 상태. 잠깐만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뇌과학에서 말하는 안정된 신체 예산과 균형 잡힌 정동 상태를 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용은 이 평온하고 안정된 중의 상태를 가리켜서 천하의 으뜸가는 큰 근본, 즉 대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야, 이거 진짜 신선한 충격입니다. 흔히 동양철학에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저기 깊은 산속 폭포수 아래서 가부좌를 틀고 막 새 속의 번뇌를 끊어내는 엄청 추상적인 정신수양을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평소에 영양가 있는 밥 잘 챙겨 먹고 8시간 푹 자고 햇볕 쬐면서 산책하고 운동해서 내 몸의 신체 예산을 넉넉하게 관리하는 그 일상적인 행위야말로 유학에서 말하는 수신의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천이었다는 뜻이 되네요. 네, 내 몸을 돌보는 게 도덕과 수양의 첫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 근본이 흔들리면 감정도 여지없이 어그러지기 때문이죠.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남한테 다정하게 대하기가 힘든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신체 예산이 만성 적자에 빠져서 정동이 불안정해지면 뇌는 맥락에 맞는 적절한 감정을 유연하게 구성하는 데 실패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막 과잉 반응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평소에 넉넉한 신체 예산을 잘 유지하면요? 반대로 이 미발치중을 잘 지켜낸다면 자극이 다가왔을 때 뇌는 상황의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고 가장 적절하고 세련된 감정을 성공적으로 구성해냅니다. 오, 훌륭한 감정 건축가가 되는 거군요. 중용은 이렇게 밖으로 표출된 감정이 상황과 딱 들어맞는 상태를 발이중절의 화라고 부릅니다. 조화로울 때의 그 화죠. 자, 그럼 이제 뇌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 감정이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스위치가 아니라 뇌가 매 순간 스스로 구성하는 거라면 제가 더 나은 감정, 더 상황에 딱 맞는 조화로운 화를 구성해내도록 제 뇌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네, 당연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까 데니스 책에 나오는 그레고리 생물회라는 진화의 단계가 딱 떠오르네요. 환경과 직접 목숨을 걸고 부딪히며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와 도구를 사용해서 뇌 안에서 먼저 선택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인간 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그 예측 능력이거든요. 뇌는 단순히 현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초 뒤,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먼저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신체 예산을 미리미리 할당합니다. 아, 뇌는 철저한 예측 기계군요. 네, 그리고 이 예측 모델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 우리가 구성해내는 감정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베럿은 이를 감정 입자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감정 입자도요. 해상도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빠가 아니라 이건 억울함이야, 이건 상실감이야, 이건 공허함이야 라고 수많은 감정 어휘를 가지고 상황을 아주 잘게 쪼개 인식하는 능력이죠. 이런 어휘와 경험이라는 도구 상자가 풍부할수록 뇌의 예측 모델은 훨씬 정교하게 업데이트됩니다. 와, 감정 입자도를 높이고 뇌의 예측 모델을 갱신한다는 건 왠지 스마트폰 운영체제 업데이트하는 거랑 묘하게 딱 겹치네요. 핸드폰에 새로운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 솔직히 짜증부터 나거든요. 배터리도 엄청 잡아먹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동안 폰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맨날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나일 알림 누르고 미루기 십상인데 결국 귀찮아도 이 뼈아픈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야만 뇌라는 하드웨어에 전혀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감정이라는 무거운 앱들을 버벅거림 없이 에러 없이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거니까요. 뇌과학의 물리적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찌르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뇌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예측 모델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뇌 신경망에 막대한 대사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배터리를 엄청 쓴다는 거네요. 네, 뇌과학에서는 이를 예측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나름대로 예측을 딱 내놓았는데 실제 눈앞의 현실이 다르게 흘러갈 때 뇌는 당황하면서 오류 신호를 막 보냅니다. 에러가 났다는 거군요.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신경회로를 재배선하는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피로감을 수반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조선시대 철학자 퇴계 이황 선생이 현미경이나 뇌 영상기기 하나 없이 이 뇌과학적 통찰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퇴계 선생이 뇌의 대사 비용을 알았다고요? 그건 좀 믿기 힘든데요. 물론 같은 용어를 쓴 건 아니죠. 퇴계는 배움과 수양의 과정을 일상에서 마음을 밭갈듯 다듬는 체험 재배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깨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갖고 와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수양의 초기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 저항, 불편함을 가리켜 병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병을 앓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아, 병통. 진짜 아픈 단어네요. 이는 기존에 익숙한 관성과 편견을 깨고 새로운 인식 체계를 세울 때 찾아오는 불가피한 마찰음입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이 병통을 겪는 것이야말로 장차 크게 나아가려는 징조라고 위로했거든요.
캬, 멋지네요. 현대 뇌과학의 예측 오류 해소를 위한 에너지 비용이 퇴계의 철학에서는 병통이라는 이름으로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와, 뇌의 OS 업데이트 비용을 병통이라고 불렀다니 옛날 분들 통찰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스마트폰 업데이트는 애플이나 구글 개발자가 코딩 방향을 딱 정해서 내려보내주지만 우리는 아까 다윈 얘기할 때 하향식 설계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뇌는 내가 업데이트해야죠. 그 내일 다르게 업데이트만 막 한다면 그건 훈련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의 혼란 아닐까요? 이 막대한 대사 에너지를 쓰면서 뇌를 정렬할 방향타, 그러니까 나침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퇴계의 답이 바로 경이라는 글자입니다. 공경할 경자죠. 경이요? 우리가 경건하다 할 때 쓰는 그 한자인가요? 맞습니다. 끝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뇌의 예측 모델을 갱신하되 그것이 향해야 할 뚜렷한 도덕적, 인격적 지향점이 필요하잖아요. 퇴계가 강조한 경은 단순히 예의 범절을 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고도로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올바른 이치를 향해 끊임없이 나침반의 바늘을 정렬하는 치열한 실천입니다. 깨어있는 집중 상태군요. 네, 주일무적, 즉 마음을 하나로 모아 딴 데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집중 상태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경은 뇌가 무의미한 잡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신호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예측 모델에 강력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와, 가중치를 부여한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이 경의 실천이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면 어느 순간 막대한 에너지, 즉 병통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치에 맞는 감정과 행동이 부드럽게 흘러나옵니다. 퇴계는 이를 마음과 이치가 서로 젖어들어 융회관통하게 된다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데닛이 설명한 하향식 환상을 깨는 만능산과 상향식 크레인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결국 퇴계의 경이라는 나침반을 만나서 가장 정밀한 감정의 마철로를 지어올리는 매뉴얼로 완성이 되네요. 철학과 과학이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야를 한 단계만 더 크게 확장해 보죠. 이 감정을 구성하고 예측 오류를 수정하는 치열한 업데이트 과정이 저는 결국 내 두개골 안에서 나 혼자 끙끙대며 일어나는 개인 플레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의 뇌는 이 과정조차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 신경계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신경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베럿을 비롯한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사회적 기준선 이론을 제안하거든요. 사회적 기준선 이론이요?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뇌는 생존을 위해 언제나 타인과 함께 있는 상태, 즉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가장 안전한 기본값으로 가정하고 신체 예산을 짭니다. 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디폴트 값이군요. 기가 막힌 심리 실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무거운 배낭을 맨 사람에게 저 멀리 있는 가파른 언덕을 바라보고 경사도를 추정해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가파른가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보다 옆에 친한 친구가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실험자들은 그 똑같은 언덕의 경사를 훨씬 더 완만하게 인식합니다. 잠깐만요. 기분이 든든하다는 심리적 위안 정도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언덕의 각도 자체가 달라 보인다고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뇌가 세상의 난이도를 실시간으로 보정해서 시각 정보로 던져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뇌는 곁에 있는 타인을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내 생존에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의 생물학적 자원으로 계산합니다. 와, 뇌가 진짜 똑똑하네요. 친구가 옆에 있으니 언덕을 오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분담할 수 있다고 뇌가 스스로 예측하고 내 몸의 신체 예산 지출 한도를 쫙 늘려버리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기가 빨리는 기분인데요. 눈치 보느라 바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상태를 예측하고 위협을 방어하느라 엄청난 대사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신체 예산이 순식간에 파탄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잘 돌보고 세상을 향해 뾰족하게 반응하지 않고 맥락에 맞는 성숙한 감정을 구성해내는 능력이 단순히 나 혼자 착한 사람 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평온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면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의 뇌는 나를 방어하느라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신체 예산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물리적인 배터리, 연료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 통찰이 핵심입니다. 에너지를 아낀 타인의 뇌는 그 잉여 자원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까요?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깊이 학습하고 서로 협력해서 더 큰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낼 겁니다. 선순환이네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의 신경계를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돌보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단단히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놀랍게도 또 한 건 중용의 거대한 선언과 딱 맞닿게 됩니다. 오, 중용에 또 무슨 내용이 있나요? 중용에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개인이 중화, 즉 올바른 중심을 잡고 조화로운 감정을 이루어내면 천지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고 세상 만물이 제대로 길러진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네요.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과거에는 이걸 그냥 과장된 문학적 수사나 철학적 상징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뇌과학의 렌즈로 보면 이건 소름 돋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내가 안정된 정동과 감정을 유지할 때 그것이 타인의 신경계를 물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그 안정된 사회적 실제 위에서 공동체의 번영과 만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순환고리를 아주 정확히 묘사한 것이니까요. 감정을 수용한다는 게 나를 위한 개인적 성찰을 넘어서 타인의 뇌와 공동체를 향한 실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윤리적 책임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진짜 웅장해집니다. 수백 년 전의 동양 철학과 가장 현대적인 서양의 과학이 이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된 채 경험과 의미를 직조해 나가는지를 정말 아름다운 증거일 겁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긴 여정을 묶어보죠. 우리는 오늘 내 안의 감정이 누군가 꽂아놓은 완성된 칩이라는 하향식 환상을 다윈의 만능산으로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절대 무지에서 상향식으로 자신을 쌓아 올린 생명의 진화, 즉 크레인 위에서 리사 펠드먼 베럿은 우리의 뇌가 과거 경험과 신체 예산을 벽돌 삼아 매 순간 능동적으로 감정을 건설하고 있음을 밝혀냈죠. 네, 놀라운 통찰이었죠. 그리고 2500년 전 퇴계와 유학의 지혜는 그 벽돌의 품질을 높이는 일상적 수신과 뇌의 고통스러운 업데이트 방향을 잡아주는 경이라는 나침반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종착지에는 서로의 신경계를 배터리처럼 충전해주며 세상을 가꾸는 천지위원, 만물유건의 연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우리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수동적인 자판기가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내 현실을 벽돌 한 장부터 스스로 쌓아 올리는 위대하고 능동적인 건설자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데니엘 데니스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 자유자재로 뇌의 소프트웨어를 갱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죠. 우리의 눈과 귀는 매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소셜미디어의 자극적인 쇼폼 영상들이 쏟아내는 분노, 조롱, 혐오라는 아주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감정 어휘들에 완전 포위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 뇌의 신체 예산을 채우고 감정을 구성해야 할 그 소중한 재료와 어휘들을 그저 조회수와 돈을 쫓는 외부 알고리즘의 외주를 줘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뇌가 구성해낼 나의 분노와 나의 현실은 과연 여러분 자신의 크레인이 땀 흘려 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맹목적인 알고리즘이 심어놓은 스카이우크입니까? 무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뇌라는 이 거대한 건축 현장에 오늘 하루 어떤 재료의 반입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직 뇌의 주인이자 위대한 건설자인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